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귤은 아무래도 겨울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이 귤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차가워서 제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15도 정도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그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하다못해 이 귤 하나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에도 다 그걸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온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 사랑, 거기에도 적정 온도가 필요하겠죠? 몇 도쯤 돼야 가장 아름다울까요? 뜨거울수록 아름다울까요? 참, 오늘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홍진영의 첫 곡, 사랑의 배터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사랑의 온도 몇 도가 적정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5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25도에서 한 28도, 30도 미만? 30도 미만. 네. 그러니까 네. 30도,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겨울 되면 네네. 저희들 난방을 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25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좀 오늘은 우울하다 이러면 살짝 온도를 올려서 한 30도 정도.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온도도 너무 뜨거워도 불편하고, 그렇죠. 또 너무 차가워도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또 서운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시원하게 네. 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우리의 체온처럼, 네, 맞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가을 체온 같은 사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처럼 너무 뜨거웠다가 덥죠. 확 식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또 겨울처럼 계속 뭔가 이렇게 쌀쌀하고 추우면 네, 그렇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근데 허전하고. 근데 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을 같은 그런 기온의 사랑이 좋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차갑지 않아요? 막 그럴 수도 25도에서 있죠. 30도, 저는 한 40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50도, 60도, 이렇게 100도. 혹시 네. 선생님은 뭐 어떤 온도가 좋으세요? 저는 그냥 사람의 체온하고 비슷하지 않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체온이랑 들었어요. 맞아요. 사람의 체온하고 비슷하면 제일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람의 체온 정도 되면은 서로가 주고받기도 좋고, 그리고 사랑하면 아무래도 옆에 이렇게 같이 앉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질 것 같고. 그렇게 필요하면 좀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또 좋네요.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막 가까이 오면 이게 사람 이게 남자 여자가 떠나서 네네. 너무 붙어 있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냉정하게 하는 사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뜨거워질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귤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또 추운 것도 있고 또 남방 쪽은 따뜻하고 하니까 귤이 어디서 좀 많이 나나요? 귤은 주로 남방에서 저희 제일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여기 들어온 분들은 거의 다 동북 삼성 분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다 지역의 남방에서 나오는 귤을 이제 수입은 아니고 이제 네네. 남방에서 운반해서 북방에서 팔아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중국 워낙 남쪽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귤의 품종에 따라서 지역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럼 맛도 조금씩 다르겠네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귤의 사이즈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보통 귤 하면 제주도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귤이 다르니까 달콤한 귤이 있는가 하면 새콤달콤한 귤도 있고, 그냥 초록색, 좀 진한 초록색, 전체가
그냥 신귤도 있고. 청귤이라고. 네, 청귤이죠. 네. 그리고 작은 귤 있잖아요. 네, 아주 좀 우리가 조그만가? 보통 금귤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귤도 이제 파는 게 있어서 그 과일의 사이즈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너무 달라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귤이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중국서 이렇게 귤을 드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귤을 드시니까 맛이 어때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통 이제 당도가 엄청 높은 귤보다는 좀 새콤달콤 이런 귤을 많이 먹었다면 네. 한국에 와서 전체적으로 과일이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중국도 다양한 지역에 품질 좋은 과일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먹었을 때 한국 과일들이 상대적으로 당도가 굉장히 높고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중국에서는 겨울철에 주로 어떤 과일을 드세요? 지역마다 뭐 다르지만 저는 일단 흑룡강성에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얼려있는 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다음 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과일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은 냉장, 냉동이 네네. 있어서 괜찮은데 저희 때는 밖에다 그냥 놔두거든요. 네네, 밖에 그랬었죠. 자체가 이제 네. 냉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과부터 시작해서 다 냉동으로 해서 먹는 걸 많이 즐겨 먹어서 네. 아이스크림을 따로 사 먹지 않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귤도 저 기억에 귤은 사실 얼려 먹지는 않는데 내놓고 나면 얼어버리니까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얼린 배를 먹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얼리면 까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은 그 연실을 얼린 거 있잖아요. 네. 대봉을 올려서. 정말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그거를 먹은 후에부터는 아이스크림 자체를 안 먹습니다. 네, 이맘때쯤이면 눈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왔죠. 네. 그리고 여기보다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한국도 보면 강원도가 먼저 춥고 눈이 내리잖아요. 네. 그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를 때는 제가 볼 때 올해는 거의 10월 말쯤에 눈 한번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엄청 뭐 한방 눈이 아니지만 눈 내렸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네, 중국에 이제 그런 뭐 틱톡이나 이런 데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저희가 할빈에 공개 방송을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열고 보니까 온통 하얀 거예요. 너무 그렇죠. 예뻐서 네. 막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네. 할빈 같은 네.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 얼음으로 네. 제일 유명한 도시거든요. 예, 얼음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물론 뭐 눈과 얼음이 제일 많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해림 쪽에 가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원래는 농지인데 네. 눈이 내리면 안 녹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겨울 내내가 그냥 농지 자체가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눈 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모든 교통기구들이 그 눈 위에서 달립니다. 강물도 너무 얼어서 네. 그냥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빈에서 좀 한 4-5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빙등 축제도 마련되고 할 텐데.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만약 중국 가게 되면 춥지만 네. 그쪽에 학생들 많이 놀러 가고 저도 놀러 가는데 아쉽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눈에 대한 사연이 들어있어요. 기대됩니다. 네. 중국 윤영성 대련시 최준봉 씨가 첫눈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오늘 첫눈이 내렸다. 겨울에 들어서 내리는 첫눈을 보나라니 40년 전이 그날로 나의 생각을 이끈다. 한 처녀와의 우연한 만남이었다. 1975년 내가 금방 제대하고 룡정 철도역에서 사업하고 있었다. 음력설이었다. 량태머리 처녀가 대합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연길에 사는 삼촌 집으로 놀러 가려고 대합실로 들어왔다. 설이라 기차 타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나는 그의 보따리 들어 기차에 올려주었다. 그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아저씨, 그날 인사 못 드려 죄송해요. 아이고 천만에요. 그런 일은 철도 사무원들이 응당히 해야 할 일입니다.
첫눈에 다시 하겠습니다. 첫눈에 정이 든다고 우리는 자주 만나 산보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별이 총총한 여름 저녁, 나와 그녀는 해랑 강변을 나란히 산보를 했다. 만약 동무가 원한다면 나는 동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동무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식 날 새벽부터 내리는 눈이 점점 많이 내렸다. 온 대지는 마치도 하얀 비단을 깔아놓은 듯 하였다. 그때는 문화혁명 시기라 낡은 것을 타파한다 하여 첫날 색시가 울마저 못쓰고 혼례식을 치렀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내려온 풍속도 향수 못하게 되니 우리 마음이 아쉬웠다. 우리가 조양천 기차역에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사이에 하늘하늘 춤추며 내리는 하얀 눈에 새각시는 마치도 흰 꽃노을을 쓴 것 같았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혼례를 축하해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다 준 것이다. 구경하려 나온 손님들이 이렇게 말했다. 30년 한 번씩 내리는 복눈을 너울로 쓰고 시집 왔으니 아들딸 낳고 잘 살 거야. 잔치날 눈이 오면 색시가 돌아갈 길이 막혀 안착하고 시집살이를 잘 한다고 한다. 아, 한없이 희고 깨끗한 자연을 잘 좋아해주는 그날의 첫눈. 너무도 깨끗하여 밟기조차 아까운 흰눈 위에 우리 두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있다. 그래서인지 지금 나의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마치고 장가들을 들고 출근하고 있다. 손자 손녀들도 우쑥우쑥 잘 커가면서 사람 풍년, 행복이 풍년을 맞아 오면서 만년을 보낸다. 네. 최준봉 씨가 첫눈 오는 날 우연히 아내 되실 분을 만났고 또 결혼식 날도 눈이 와가지고 네 새색 씨가 그 너울을 못 썼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아우 좀 안타까웠긴 너무 하셨겠어요. 안타까운데 네. 눈하고 너무 인연이 있네요. 네. 중요한 날마다 흰눈이 축복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이 눈 오는 날의 추억들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특별히 첫눈이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첫눈에 자기만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랑 관련 추억, 네, 가족 관련 추억 이걸 네.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첫눈 오는 날에 첫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또 눈 오는 날에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결혼하는 날에 눈이 왔으니 네. 눈 올 때마다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북삼성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수님도 눈에 대한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이제 동북삼성 하면 항상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마 그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온다 하면 보통 집 안에 있잖아요.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던 네. 기억이. 약속이 없어도. 네, 그리고 그때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네. 소리치면서 있잖아요. 눈이 왔다고 네. 확 뛰어나가고 그리고 그때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그 눈사람을 만들고 그럼 또 쉽게 눈싸움도 하고 네. 제가 기억할 때 어렸을 때 정말 큰 눈이 한번 왔는데 제 키에 허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아마 네네. 작아서 네. 그 눈이 더 깊어 보일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그 눈을 치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었을 건데 아이들은 너무 좋았어요. 눈에 푹 빠지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눈 온다 하면 어른 돼서도 네.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눈을 좀 맞아보고 싶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계속 듭니다. 네. 그 운동장에 가면은 또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쫙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발자국 막 남기고 맞아요, 친구들끼리 맞아요. 서로 내 발자국이 더 많다 뭐 이러면서 뛰어놀던 네. 기억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또 눈에 보통 우리 바닥에 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눈이 오는 날은 네네. 그 하얀 눈에 꼭 내 모습을 찍고 싶어서 대자로 누워서
그런 기억도 지금 많이 납니다. 네.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겨울이 돼서 첫눈이 내리면 그 연인들끼리 우리 약속은 하지 않아도 첫눈이 오면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중국도 좀 비슷한데 한국처럼 뭐 봉숭아 물을 손에 물들여서 첫눈 올 때까지 자르지 않으면 첫사랑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첫눈 오게 되면 사랑하는 그 예인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이벤트를 꼭 해야 되죠. 그렇죠.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듯. 그런 즐거운 추억들이 아마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바로 첫눈에 대한 추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최준봉 씨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우 여보 우리 눈 올 때 이러던 기억나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첫눈 오면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오늘 사랑 같은 이야기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 이전에 첫눈 올 때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에일리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 중에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함께 듣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죠.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코로나를 딛고 오뚜기처럼 일어난 오뚜기 부부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교통사고로 남편은 평생 후유증을, 아내는 1급 시각장애, 남편 회사 폐업, 어렵게 재기하니 이번엔 코로나19로 매장 휴업, 쓰러질만 하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심양 은혜생활 상무유한회사 오너 박영빈 최예령 부부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연변 체증인 박영빈과 최예령 부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방용품 도매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은 큰 수술을 받고 엿새 만에 깨어나고 부인이 향후 실명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가족애와 강인한 의지력이 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들 부부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양 은혜생활 상무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발빠르게 남탑 동부 일상용품 도매점과 서탑 한백쇼핑에 각기 은혜 주방용품 도매 가게를 세웠습니다. 연변에서의 사업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 심양에서 펼친 주방용품 도매 사업은 빠르게 정상 궤도를 찾았고 몇 달이 지난 후부터는 매달 수십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상사가 잘 되지 않아 다른 가게를 모두 접고 2019년부터 서탑 지역 연변가에 위치한 은혜 주방용품 도매 가게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치자 지난 2월부터 터보 주방용품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박영빈, 최예령 부부께 저희도 응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러시아 사할린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은 바로 유른사할린스크 라두가 문화회관 소속 양 볼렛크루 브레이크 댄스단 지도자이며 사할린주 브레이크 댄스 협회 회장인 강콘스탄틴입니다. 나이는 30살입니다. 네. 브레이킹 매력에 푹 빠진 컨스탄틴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가운데 친구인 크랍친카 세르게이 나알렉산드rov스크 라두가 문화회관에서 브레이크 댄스 수업을 대신 해달라는 부탁에 응해 이곳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가르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가 지도하는 이 브레이크 댄스 팀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들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현재 라두가 문화회관에서 브레이크 댄스에 약 60명의 강습생이 배우고 있는데 이들은 나이별로 5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콘스탄틴 선생님이 이끄는 브레이크 댄스 팀 그동안 공연도 많이 했겠네요. 네, 브레이크 댄스 팀은 극단을 비롯해 러시아 여러 곳에서 펼쳐진 축제 경영대회 등에 자주 참가합니다. 그가 지도한 브레이크 댄스 협회는 2018년에는 유른사할린시 자선가 콩쿠르에서 2019년에는 사할린주 자선가 경영대회에 친절과 자비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협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사할린주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공영 축제 대회를 개최하고 자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강콘스탄틴이 지도한 브레이크 댄스 팀이 나알렉산드rov스 제32 학교 마당에서 브레이크 댄스 자선 공연을 열어 돈이 부족해 치료비가 간절히 필요한 아이를 위해 처음 모금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가가린 시공원 지도부의 협조를 공원의 공연장에서 여러 번 자선 공연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2024년에 파리에 개최될 올림픽 종목으로 결정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 현재 러시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극동 지역 중 사할린주가 브레이크 댄스 부문을 포함해 최초로 주 스포츠 댄스 선수권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에 강습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강선생이 요즘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벌써 9년이나 지도를 하셨다고 하죠.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축제 여러 가지 대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자선 사업까지 하고 있는 강 콘스탄틴 브레이크 댄스 선생님. 공연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고 하니까 참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배고파. 좀만 참아요. 다 됐어요. 오늘 메뉴 뭐예요? 특별식이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인가? 아니요. 짜잔. 이거예요. 에? 이거 죽이잖아. 죽이라 실망이에요? 아니, 요즘 가뜩이나 기운 없어 죽겠는데 아이고 죽 먹고 힘쓰겠어? 이건 그냥 죽이 아니라 특별한 죽이잖아요. 당신이 만들었으니 뭐 특별하겠지. 당신도 이 죽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안 땡기네. 왜요? 어디 아파요? 그게 아니라 나이 먹기 싫어서. 뭐라고요? 당신이 새알 나이 수대로 먹으라고 할 거잖아. 당연히 먹어야죠. 매년 하는 연례 행사인데. 나이를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나이 수대로 다 먹었다가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으이구, 핑계대지 말고 빨리 먹어요. 알았어요. 먹을게요. 먹어.
당신 안 먹고 나한테 새 알 다 주면 어떡해요? 내 나이까지 당신이 다 먹어주면 안 될까? 당신을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나이 먹기 싫어서 이것죽도 안 먹으려고 하네요. 그러게요. 21일이 절기상 동지인데요. 동지는 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동지 이후부터 해가 다시 살아나 낮이 길어진다고 생각해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짧은 동지를 귀신이 활발히 활동하는 날로 여겼는데요. 동짓날 이것을 먹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팥의 붉은색이 나쁜 귀신을 쫓고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믿었는데요. 동지에 이것을 써서 동지구사를 지내고 각 방과 장독 같은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다가 대문이나 벽에 팥죽을 뿌린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에는 반드시 찹쌀 새알심을 넣는데요. 새알심을 먹는 사람의 나이 수만큼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1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절기상 동지인데요. 동짓날에 붉은 팥을 삶아서 쌀과 새알심을 넣고 죽을 써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애군을 물리치고 새해 복을 기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하지감자, 2번 동지팥죽, 3번 이태리 파스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송백경, 김희안이었습니다. 하기는 저도 어렸을 때 동지가 되면은 할머니와 함께 새알을 만들면서 이것을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대신에 죽 전문점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봉사단체나 기업 등에서는 어려운 이웃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이것 나눔 행사를 하면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나눔 행사가 대부분 취소가 됐어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이런 나눔 행사도 다시 시작이 되고요. 또 얼굴을 마주하면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행복 우체통에 이것에 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제 이주를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 순회 공연을 했던 고려극장의 여러 가지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근데 고려극장에서 공연만 한 게 아니라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때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고려인들의 모국어 교육기관이 고려극장 외에는 다 폐쇄가 됐고,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돼서 거주 이전의 제한,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죠. 네. 또 이 고려인들에게 모국어를 전파했던 모국어 신문도 강제 이주 직전에 폐간됐고, 유일하게 고려극장만 남아서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고려인 집성촌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강제 이주의 와중에 흩어진 우리 고려인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기관이 고려극장이었고, 또 고려극장이 원래 그것을 의도해서 맡았던 게 아니고, 네. 다른 지역으로 순회 공연 가다 보면 그 지역의 연극을 참관했던 이 고려인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들한테 가서 우리 가족이 헤어졌으니 혹시 다음 순회 공연 지역에 가서 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광고를 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주시오 하면서 구두로 부탁도 하고 또는 손편지를 적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고려극장이 많은 흩어진 가족들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배우들이 공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간에 가족을 찾는 메신저 역할까지 하고 있었군요. 네, 그 당시에 고려인들이 공연을 하던 기간에 네. 머물 숙소가 없어서 여관도 변변치 않아서 그때 이 고려인 마을에 네. 그래도 방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며칠간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과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그 정보를 얻어서 다른 데로 전달해 주니까 훨씬 더 깊이 있는 이 과정에서 가족을 찾아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이 모국어 신문인 레닌 기치와 함께 가족 찾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때야말로 뭐 이산 가족 찾는데 효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하면서 네. 그랬듯이 당시에 이제 레닌기치라는 신문은 그 이듬해 강제주 이듬해 그러니까 네. 1938년 5월 15일에 다시 창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바로 시작한 게 마지막 년 광고란에 가족 찾는 광고를 꾸준히 실었습니다. 그래서 레닌기치 신문은 이제 공식적으로 고려극장은 비공식적으로 순회 공연 다니면서 네. 이렇게 협동해서 고려인 가족들을 흩어진 가족들을 많이 찾아줬죠. 네. 혹시 그 사연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를 찾는다는 광고는 실리지만은 그 결과로 누구를 찾았다는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신문이 이렇게 복간된 지 한 달도 안 된 1938년 6월 10일자 기사에 보면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네. 사위 송준용을 찾소하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해보면 고려인 사이에서 그렇게 신망이 높고 유명한 홍범도 장군마저 가족을 못 찾아서 네. 광고를 낼 정도면 네네. 일반 고려인들은 말할 수 없죠. 그들은 그렇죠. 흩어진 가족을 찾을 길이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찾은 가족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찾는다는 이 광고는 실리지만은 신문에 사실은 누가 누구를 상봉했다 만났다 이런 통계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앙아시아의 교통, 통신, 행정력이 아주 낙후돼 있었고 그랬고 강제이주 과정에서는 흩어진 가족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신문사와 극장을 통해서 이 가족과 재회하고 가족을 이렇게 다시 찾게 된 이 고려인 가족이 굉장히 많다. 네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1938년에 레닌 기치가 다시 이제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 찾는 사연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신문에서 가족 찾는 광고가 자주 실리는 애도 있고 좀 뜸한 애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고려인이 거주 이전의 제한, 그러니까 거주지를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는 제한이 공식적으로 풀린 건 1956년이거든요. 네. 이제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니까 그때에는 공식 선언은 아니어도 많이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래서 네. 강제주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가족 찾는 일을 해 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려극장이나 레닌 기치가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큰 일을 했죠. 네. 이건 뭐 자기 본연의 사명을 넘어서서 네네. 우리 민족사적인 사명에서도 대단히 큰 일을 했죠. 네. 고려극장이 헤어진 가족을 찾아준 얘기는 지금도 잊지 않고 많이 회자되고 있다면서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세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신문사의 도움으로 또는 극장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되었다. 누구를 찾게 되었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사실은 고려극장 단원들도 순회 공연 가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오래전에 헤어졌던 이런 친한 친구나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연성용 그 극작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조선중학 9년제 학교 친한 친구였고 동창이었고 활동을 많이 했던 그 김일만이라는 친구도 강제이주 이전에 헤어져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정말 사막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저
까라꿈 사막을 넘어서까지 순회 공연 갔는데 우연히 그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나고 그 친구가 강제이주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고 또 와서는 풍토병으로 자식과 딸을 부모와 자기 아내와 딸까지 잃은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연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극장이 우리의 문화를 많은 동포들에게 전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주고 친구를 찾아주고 우리 핏줄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정말 그런 걸로 보면 우리 고려극장의 이 사명과 역할이 우리 고려인이 지금의 고려인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봐도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고, 예. 그러네요. 끝으로 레닌 기치가 어떤 신문인지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레닌 기치는 원래 레닌 기치의 이전 신문은 선봉신문이라고 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1923년 3월 1일에 3.1운동 4주년을 기념해서 창간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4호까지는 3호까지는 3월 1일이라는 제호로 발간되다가 4호부터 선봉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강제이주 직전에 9월에 이렇게 폐간이 되지요. 그런데 강제이주 돼가지고 이듬해 레닌기치라는 신문으로 1938년 5월 15일에 복간이 돼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모국어를 지키고 모국 문학을 이렇게 발굴하고 발전시켜온 이 고려극장과 중앙아시아 우리 고려인들의 정신문화를 이끈 쌍두마차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1991년 1월 1일에 제호를 고려일보로 바꿔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앞으로 3년만 지나면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극장이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헤어진 가족까지 찾아주었던 그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가족 얘기가 나오면 이 노래를 또 안 들으면 섭섭하죠.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